이번 시간은 19페이지 이 조족조 부분의 용어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의 조적, 짤조자 쌀적입니다. 자, 벽돌이나 블록, 돌 같은 재료를 시멘트, 모르타르 등의 이 접착 재료로 쌓아 올린 구조를 조적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쉽게 단독주택이나 담장 같은 경우 있죠. 이렇게 쌓아놨죠. 이것을 조적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 구조를 우리가 조적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적으로 만들어진 조적조는 주의하실 것이 이겁니다. 이 조적조는 이 지진에 강할 구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진적인 구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진 구조. 자, 내진 구조라는 것은 지진에 저항할 수 있는 구조를 내진 구조라고 합니다. 자, 경주에 지진이 발생했었죠. 그러면 이 일반적인 담장 붕괴가 많이 됐어요. 그런데 경주의 집들이 목조, 나무로 많이 지어지기 때문에 건물이 붕괴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붕이 기와장이 떨어졌거나 또는 담장 붕괴가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경주 지방 주변이 목조 건물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명사상이 거의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경주 지역이 이런 목조 건물이 안 많고 벽돌로 지어진 건물이 대부분이었으면 굉장히 사상사고도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죠. 그래서 이 조적조는 내진 구조가 될 수는 없다는 측면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 소성. 자, 이 소성적인 측면, 소성이라는 것은 그래야죠. 가마에서 벽돌이나 햇돌 등을 우리가 따위를 구워서 만드는 것. 그래서 쉽게 소성은 열을 가해서 굽는 것을 소성이라고 보시면 된다. 자, 그러면 소성은 일반적으로 왜 하게 되는가 하면 벽돌의 개념이 지금 현재의 시멘트 벽돌이 보통 벽돌의 개념이 아닙니다. 자, 과거 기원전부터 많이 사용됐던 것이 흙을 구워서 만든 이런 붉은 벽돌 같은 것이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시멘트 벽돌은 아직도 역사가 200년도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벽돌이 바로 붉은 흙을 구워서 만든 벽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구워야 되겠죠. 소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자기나 이런 여러분들 옹기 같은 걸 흙으로 만들어서 굽게 되죠. 그 열을 가해서 굽는 것을 보통 소성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소성 온도가 높게 되면 이 단단해집니다. 단단해지고 흡수율도 적어집니다. 잘 구워진 벽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소성이란 용어가 나오면 열을 가해서 구우는 것을 소성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모르타르가 나옵니다. 자, 모르타르, 과거에는 보통 몰탈, 모르트 이렇게도 칭해졌습니다. 모르타르가 기본 표준어가 됩니다. 모르타르. 자, 모르타르는 일반적으로 시멘트하고 모래를 갖다가 배합을 한 겁니다. 시멘트와 모래 이 두 가지를 배합을 해서 배합을 우리가 해가지고 물로 비빈 것입니다. 물비빔한 것 이것이 모르타르가 됩니다. 그러면 콘크리트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모르타르 보고도 콘크리트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콘크리트는 시멘트하고 이 모래, 자갈 이 세 가지를 배합을 합니다. 세 가지를 일정 배합으로 배합해서 물비빔한 것 이것이 공거리가 됩니다. 콘크리트 보통 우리가 많이 공거리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모르타르하고 콘크리트 차이점은 자갈입니다.
자갈이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모르타르, 콘크리트 이렇게 명칭이 부여됩니다. 그러면 자갈이 들어가게 되면 입자가 큰 물질이 들어가죠. 그러면 균열이 적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인 자갈이 들어가고, 그러면 자갈이 들어감으로써 강도도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와 모태의 차이점은 요것입니다. 그런데 그 4번에 보면 응결이 나오죠. 응결. 자, 응결이라는 것은 이건 모르타르나 콘크리트가 이 접착제 역할을 하는 교착적인 시멘트죠. 이 시멘트가 이 물하고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그러면 시멘트하고 물하고의 반응을 수화작용이라고 칭합니다. 수화작용 또는 수화반응, 이렇게 물하고의 화학 반응을 수화작용, 수화반응이라고 합니다. 이 반응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응결이나 경화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응결경화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응결은 겨우 형상을 갖추기 위해서 저겁니다. 초기에 엉키는 작용을 응결이라고 합니다. 응결. 그래서 응결은 보통 빠르게 발생해요. 보통 1시간에서 10시간 이내에 발생이 됩니다. 요 사이에서 주변의 온습도 이런 다른 영향, 기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서 응결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화현상이라고 합니다. 경화는 굳어지면서 강도가 생기는 것을 경화라고 합니다. 굳어지면서 이 강도가 발생하는 것을 경화작용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응결경화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럼 응결경화는 대표적으로 이겁니다. 온도가 높으면 응결경화가 빨라집니다. 빨라지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멘트의 분말도가 크다, 좋다라는 것은 시멘트 입자가 매우 곱다는 겁니다. 그럼 고우면 시멘트가 곱게 된 표면이 입자가 작게 되면 물하고의 접촉하는 면적이 증가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응결경화는 빠르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시멘트의 분말도가 크게 되면. 그러면 시멘트의 분말도가 빠르게 작용되면 나중에 빨리 굳게 되면 빠르게 작용되면 거기에 대한 열이 동반돼 수화작용에 동반되는 열을 수화열이라고 합니다. 열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열로 인해서 건조 수축이 생깁니다. 물이 잉여 수분이 증발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균열이 많이 발생을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작용되면 강도는 빠르게 나옵니다. 조기 강도는 빠르게 강도가 나오는 특징은 가집니다. 간략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르타르 콘크리트와 관련된 것은 수화작용에 반응해서 응결경화가 발생이 된다는 점 간략히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줄눈이 나옵니다. 줄눈. 자, 줄눈. 조인트라고 하죠. 영어로 조인트. 가장 기본은 이겁니다. 어떤 재료와 재료 사이를 줄눈이라고 합니다. 재료와 재료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료와 재료 사이를 줄눈, 조인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벽돌에서 벽돌하고 벽돌의 사이, 타일과 타일의 사이, 이런 것이 줄눈 개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욕실에 가서 타일 사이에 모르타르 부분이 보이죠? 그것이 줄눈 개념이 됩니다. 줄눈. 그래서 재료와 재료 사이를 줄눈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알아두시고. 근데 그 줄눈에는 막힌 줄눈, 통줄눈. 자, 이 막힌 줄눈하고 통줄눈의 구분점은
이 수직 세로줄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수직줄눈, 이 세로줄눈입니다. 세로줄눈, 수직줄눈이 어떻게 됐느냐? 여기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로줄눈, 수직줄눈이 자, 이렇게 된 줄눈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러면 세로줄눈을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막힌 줄눈의 개념이 되는 것은 세로줄눈을 일직선상으로 하지 않은 것, 이것이 막힌 줄눈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로줄눈을 어떻게 일자로 했느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막힌 줄눈 개념이 되는 것이고, 세로줄눈을 일직선상을 했느냐 안 했냐 이겁니다. 그럼 이것은 막힌 줄눈. 통줄눈의 개념은 세로줄눈을 일직선상으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로줄눈 부분이 일직선화된 것, 이것은 통줄눈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통줄눈이 되면 하중이 작용됐을 때 하중 집중 현상이 올 수가 있어요. 하중이 작용되면 이렇게 하중이 집중이 되겠죠. 그 반면에 자, 이 막힌 줄눈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막힌 줄눈 형태가 되면 상부에 하중이 작용이 되더라도 이렇게 힘을 분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이 수직줄눈인 세로줄눈은 막힌 줄로 공사를 해서 하중을 분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력벽의 줄눈은 막힌 줄눈으로 공사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4번에 가로줄눈, 세로줄눈이죠. 그래서 이제 수평으로 가는 게 가로줄눈. 그리고 수직줄눈이, 수직 모르타르 부분이 우리가 세로줄눈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 사실 줄눈은 사실 벽돌 구조와 같은 블록 구조에서는 모르타르 부분이 줄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에 보시면 그라우트 개념이 나와요. 6번에 그라우트. 자, 그라우트를 갖다가 한글로 하면 그냥 사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체험용으로 쓰는 게 어떤 공간이나 구멍이 있거나 틈새 이런 채우는 용의 모르타르 콘크리트를 우리가 그라우트라고 해요. 그라우트는 저 앞에서 우리가 사춤이라고 보시도 가능하다. 그렇게 채워 넣는 거. 그럼 예를 들어서 블록이 있었다 이겁니다. 블록을 보시면 블록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멍이 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공동부 구멍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블록에는 이런 공동부가 있는데 자, 철근을 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보강 블록조다. 그러면 철근을 넣어놓거나 이렇게 넣어놓은 상태에서 콘크리트나 이런 모르타르 같은 이 안에다 채워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라우트라고 해요. 그라우트. 그래서 채워주는 콘크리트나 모르타르를 그라우트, 채움, 사춤이라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7번에 보면 자, 벽돌의 마름질 개념이 나옵니다. 자, 벽돌은 원장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 부득이하게 통줄눈을 방지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벽돌을 가공할 수가 있겠죠. 절단 가공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벽돌이 있을 때 내가 이 벽돌을 온장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절단해서 사용하자 이거야.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절단 가공하는 것, 이것을 벽돌의 마름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벽돌을 절단 가공해서 쓰는 것을 마름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벽돌을 잘랐을 때 그래서 8번에 보면 2호 토막이 나와요. 그러면 2호 토막이라는 것은 4분의 1 토막에서 유래했습니다. 0.25죠.
그래서 4분의 1 토막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25에서 유래했다라고 보시면 된다. 토막은 길이 방향의 직각으로 절단하는 것을 토막이란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4분의 1만 이렇게 잘라서 쓸다는 거예요. 0.25죠. 4분의 1이. 그것을 2호 토막 개념이 되겠고, 그 다음에 7호 토막이 나오죠. 7호 토막. 7호 토막은 4분의 3 토막을 이야기합니다. 4분의 3 토막. 그래서 4분의 3 토막은 0.75가 되겠죠. 0.75.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7호 토막 개념이 되는 거예요. 7호 토막 0.75에서 유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반절이 나오죠. 반절. 자, 반절의 개념은, 자, 벽돌을 갖다가 반은 반인데 벽돌의 길이의 직각으로 절단한 것이 아니라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절단해서 사용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것이 반절 개념이 됩니다. 반절. 만약에 벽돌을 이렇게 절단하면 틀려집니다. 명칭이. 벽돌이 있을 때 반침인데 반을 잘랐는데 어떻게 자르냐? 이렇게 절반을 자르게 되면, 이렇게 자르면 이것은 반토막의 개념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절단해서 사용하지 반절. 그래서 반절, 거꾸로 하면 절반이죠. 절반 개념. 옷이 반절이고 반토막 개념이 됩니다. 자, 그리고 11번에 보시면, 자, 마구리가 나오죠. 마구리. 자, 마구리라는 것은, 자, 우리가 일반 건축의 이런 물건이나 부재의 끝머리 부분을 우리가 마구리라고 칭합니다. 마구리. 마구리라고 우리가 칭합니다. 마구리. 자, 그러면 어떤 재료가 통나무가 되든 우리가 벽돌이 되든 다 관계없어요. 자, 이렇게 통나무가 있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마구리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마구리라 이렇게. 그럼 벽돌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벽돌이 있어 뭐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벽돌이 있었다. 그러면 벽돌이 직육명체가 될까 합니까? 그러면 이쪽 이면하고 끝부분 이면이 마구리 개념이 되는 겁니다. 마구리. 보시고, 그 다음에 12번에 재축 나오죠. 재축. 부재 단면의 도심을 연결한 선을 우리가, 자, 이 부재 단면의 도심. 자, 그래서 여기 도심하고 여기 도심. 이걸 부재의 축이라 하죠. 부재의 축 줄여서 재축. 부재의 축. 이것을 재축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그 도심에 대해서 써놨죠. 평면 도형의 중심이 되는 점. 그럼 이 평면의 중심이 되는 이것을 도심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도심이고, 그 도심과 도심을 연결한 을 재축이라고 칭합니다. 부재의 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3번에 아치사키. 아치사키는 시험에 아마 2번 정도 나왔었죠. 자, 아치사키는 사실상 이 개념이 되죠. 아치사키. 자, 벽돌조로 계구부를 크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벽돌의 상부, 계구부의 상부 부분, 출입문이나 장문의 상부 부분, 아니면 성문 부분 보시면 되겠죠. 이런 부분을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반원형으로 쌓아놨죠. 이런 식으로 쌍부분, 계구 상부분, 이것을 아치사키라고 하죠. 아치사키.
그러면 아치 쌓기는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상부에서 하중이 작용되더라도 자, 여기에 대한 압축력으로 부재중의 압축력으로 힘을 갖다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 개구부 쪽이 붕괴되지 않도록 이렇게 쌓아주는 게 아치 쌓기죠. 그러면 사실 아치 쌓기는 이 개구부가 있을 때 문이나 창문이 있을 때 그 윗부분을 이렇게 힘을 변형해 주기 위해서 원형으로 이렇게 쌓아준 것을 아치 쌓기라 합니다. 그러면 이 아치 쌓기는 기본이 이거죠. 힘을 바꾸어 주는 거예요. 잡아 당기는 힘, 인장력을 압축력으로 누른 힘으로 바꾸어서 압축력으로 이 변형을 해주는 거죠. 변환시키는 이 바꾸어 주는 것이 아치 쌓기를 하는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는 인장력이 생기지 않도록 해준 겁니다. 그래서 경주 지진에도 백운교, 불국사의 백운교는 붕괴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탑은 약간 떨어졌죠. 탑은 내진 설계를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백운교는 내진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백운교가 붕괴됐다는 소리는 안 들어봤죠. 첨성대도 약간 비틀어졌죠. 여진 때문에. 사실 첨성대도 내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내진 설계를.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뭐 경주 여기는 큰 지진이 생긴 것 같다. 그래서 첨성대나 백운교 이런 것들이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은 삼국시대 때 큰 지진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힘을 바꿔주는 구조가 아치 쌓기가 됩니다. 그래서 인장력이 생기지 않도록 해준 겁니다. 그리고 14번에 보시면 인방도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죠. 인방은 조적조 개구 상부를 지지하기 위해서 아치 쌓기로 하니까 힘듭니다. 그래서 개구부가 있을 때 개구부 상부를 가로지르는 부재를 사용한 거예요. 이것이 인방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방이에요. 인방. 가로지르는 부재. 재료는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죠. 철근 콘크리트 인방이 있을 수도 있고, 철골보의 인방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돌을 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벽 돌리는데, 다양합니다. 재료. 목재를 쓰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봐두시고, 인방이고요. 그 다음에 15번에 개구부 나오죠. 개구부. 자, 개구부는 사실 이 목적으로 채광이나 한기, 통풍 출입을 위해서 벽을 치지 않고 뚫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통틀어서 하는데 이 개구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 창문의 개념이 있고 창의 개념이 있죠. 창문 이렇게도 부르고 문, 이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창은 채광이나 한기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채광이나 이런 한기, 이런 통풍, 이런 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창의 개념이 되는 게 창이고요. 그런데 문은 이런 사람이라든지 사람이나 이런 물건의 반출입에 사용되는 것, 이것은 문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 홀에서 세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죠. 그것은 문이라고 표현하죠. 방화문이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16번에 보시면 자, 방수 모르타르. 보통 일반 모르타르는 시멘트 모래를 배합해서 물로 비빔한 것이 일반 모르타르고, 방수 모르타르는 방수적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물로 희석된 방수액을 물로 희석해서 이 모르타르 비빌 때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물이 잘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에 걸러줘서 비빈 것이 방수 모르타르입니다. 그럼 방수 모르타르는 방습이 되죠. 방수 목적이 되는데 문제가 보통 모르타르에 비해서 방수에 걸러주면 접착력은 조금 떨어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17번에 장막벽. 자, 장막벽은 골조, 뼈대를 갖춘 건물에 골조가 있어요. 철근 콘크리트 골조든 철골의 골조가 되든 아니면 뭐 철골, 철근 콘크리트가 되든 이 골조가 있는 건물에 나중에 벽돌이나 블록 같은 것이고 나중에 벽을 쌓은 벽을 장막벽이라 해요. 그래서 얘는 별도의 상부의 하중을 분담하지는 않습니다. 비내력벽에 속합니다. 그래서 쉽게 골조가 있는 뼈대가 있는 건물의 조적 벽체를 장막벽이라고 칭합니다. 장막벽. 자, 그러면 옛날 80년도 중반까지 지어진 아파트들의 벽이 장막벽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행 아파트의 벽은 철근 콘크리트 내진벽인 전단벽으로 설계가 됐고요. 장막벽이 아니에요. 장막벽은 일부 부분에 사용됩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쉽게 지하 주차장에 보면 벽과 벽 사이에 주차를 많이 해놨어요. 후진이나. 그래서 뭐 간혹 가다가 실내로 아파트 홀로 저 계단을 통해서 이 매연이 들어올 걸 대해서 전면 주차 이렇게 찍어 놓은데 거기 보면 이렇게 주차를 하잖아요. 지하 주차. 거기가 벽인데 그런데 거기에는 지하 주차에는 벽이 없다가 아파트 세대에 들어가서 벽이 있으면 그 벽은 벽돌로 쌓았습니다. 그런 벽이 장막벽이에요. 그럼 발코니를 확장을 한다. 그럼 그 벽은 장막벽을 훼손해서 확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8번에 보시면 대림벽. 자, 대림벽. 린자가 이웃 린자입니다. 자, 대림벽이라는 건 내립벽이 서로 이웃해서 접한 두 개의 다른 벽을 대림벽이라고 하죠. 또는 직각으로 교차하는 내력벽이라고 이렇게 보시도 되겠습니다. 대림벽. 자, 그리고 19번에 단내기가 나오죠. 단내기. 일일 공정 종료 시에 단형을 그러면 쉽게 단내기라는 것은 이런 개념이죠. 오늘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거예요. 작업을 종료해야 되는데 오늘 공사 이렇게 중단하면 다음에 여기가 문제가 되잖아요. 여기가 통이 되잖아요. 결론이.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안 하고 이런 형태로 작업을 끝내겠다는 거죠. 하루에. 그래서 단내기라고 칭합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나중에 쌓는 벽돌하고 이게 물려질 수 있죠. 이런 것을 단내기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20번에 백화. 자, 백화 현상에 대해서 이 백화라는 것은 흰백자 꽃화자입니까? 그래서 백화는 우리가 벽돌로 자, 이렇게 모르타를 이용해서 벽을 이렇게 쌓아 올라갔어요. 쌓아 올라가게 되면 축조에 갔습니다. 벽돌이 있을 때. 자, 그러면 비가 내리게 되면 이 빗물이 벽 내부에 스며들어갑니다. 스며들어가게 되면 이때 자, 여기에서 이 모르타리 석회 부분이 밖으로 나옵니다. 여기 석회 부분이 수산화 석회로 유출이 됩니다. 수산화 석회로 유출이 됩니다. 유출이 되면 이때 공기 중에 탄산가스하고 CO2하고 얘하고 결합을 합니다. CO2하고. 그러면서 이때 이 탄산칼슘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탄산칼슘하고 H2O 물이 형성되는데 이때 물이 증발되면서 이 탄산칼슘이 흰 가루로 남는 것이
바로 백화 현상이 됩니다. 백화 현상. 그래서 붉은 벽돌면에 흰 분필 틀어놓은 것처럼 보이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백화 현상이라고 칭합니다. 자, 그리고 21번에 보시면, 자, 테두리보. 테두리보, 보통 와량이라고도 합니다. 와량. 영어로는 월가다라고 합니다. 월가다. 자, 이 테두리보라는 것은, 원래 보의 개념은, 자,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서 보통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수평부재가 본데, 자, 조적조는 벽돌이나 블록을 쌓아놨잖아요. 이 벽이 있을 때, 이런 벽체가 있을 때 조적 벽이 있어요. 벽체가 있으면 이 조적 벽체가 방과 방 사이에 분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일체화 시켜주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조적 벽체 위에다가 포를 쭉 연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철근 콘크리트 보나 이런 것을 보내죠. 이것을 테두리보라고 칭합니다. 테두리보. 그래서 자, 이 와량이라고도 하고 와량, 월가다 이것을 칭합니다. 테두리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테두리보에서 시험이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이건 또 시험 많이 냈어요. 뭐 3번이나 출제돼서 거의 끝났어요. 제일 먼저 출제된 게 이제 이 테두리보에서 이 높이를 포에서 높이를 우리가 춤이라고 해요. 춤. 앞으로 다른 데서 높이는 춤이라고 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포에서의 높이를 춤으로 표현한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23페이지 22번의 공간 쌓기. 자, 공간 쌓기라는 것은 벽과 벽 사이에다가 외벽이 되겠죠. 내벽에다 공간을 두는 분은 성격이 좀 이상한 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벽과 벽 사이에다가, 자, 외벽에서 벽체와 벽체 사이에다가 중간에 공간을 두어서 쌓는 것. 이게 겹벽 개념이 되겠죠. 이중벽. 자, 이 벽체와 벽체 사이에다가 벽체와 벽체 사이 부분에다가 여기에다가 공간을 두는 게, 여기에다가 공간을 두어서 쌓는 것을, 이것을 공간 쌓기라고 칭합니다. 공간 쌓기. 그래서 이것을 겹벽이라고도 해요. 이중벽, 겹벽. 이렇게 겹벽 쌓기 이렇게도 칭합니다. 자, 뭐 주목적은 목적은 사실 방습을 위해서 한 거예요. 방습을 목적으로 이 공간에 벽체와 벽체 사이에다 공간을 두었었는데 다른 효과도 가지더라 이게요. 그래서 방습을 위해서인데 방수도 저것도 이제 방습도 되지만 방음도 되더라 이게. 소음을 방지하는 방음도 되고, 그 다음에 방한이나 방서도 됩니다. 여름에 더위도 방지하고 겨울에 추위도 방한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목적으로 벽과 벽 사이에다가 공간을 두어서 쌓는 것을 공간 쌓기 이렇게 칭합니다. 23번의 물추김. 자, 이 물추김이는 목적은 보통 이겁니다. 자, 이 벽돌은 일정한 흡수율을 가집니다. 흡수율이 제로가 될 수는 없잖아요. 벽돌이 있을 때 흡수율이 있습니다. 벽돌이 일정한 수분을 빨아들입니다. 그러게 되면 사실 모르타르나 이런 시멘트가 들어가는 제품은 수화작용을 하면서 응결 경화가 이루어져야 되죠. 일정한 물이 필요한데 이 벽돌이 모르타르의 수분을 흡수하게 되면 모르타르에 이 수화작용이 필요한 물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미리
이 벽돌이 모르타르의 수분 흡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벽돌에다 물을 축여주는 것을 벽돌의 물축임 개념이 됩니다. 벽돌의 물축임은 이거. 그런데 이 벽돌은 하면 안 됩니다. 벽돌 중에서 내하 벽돌은 물축임 해서는 안 됩니다. 내하 벽돌은 물축임 하지 않습니다. 내하 벽돌은. 그리고 24번에 거푸집 블록은 이겁니다. 거푸집 역할을 위해서 만들어진 블록, 일반 블록과는 형상이 다릅니다. 그러면 별도의 거푸집을 목재나 철제 가지고, 원래 거푸집이 형틀이잖아요.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같은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틀을 만드는 거잖아요. 형틀이 거푸집이거든요. 영어로 폼이고. 그러면 거푸집의 역할을 하는 블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블록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 뭐 L자나 T자, 기역자 이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블록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걸 그러면 이걸 두 개를 딱 이렇게 하게 되면 안에다가 철근 배관해서 콘크리트 치게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와 같이 이렇게 해서 거푸집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철근 넣고 여기다 콘크리트 넣게 되면 얘가 블록이면서 거푸집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거푸집 블록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간략히 이 조족조에 대한 용어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철골 구조 파트에 대해서 용어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